교재 이제 32쪽에 나와 있는 TCP/IP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그 TCP/IP가 도대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IP라는 말이 나와요. IP를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IP를 수동으로 설정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화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제어판에 가면 사실은 제어판에 가면 네트워크란 용어가 나와요. 여기 네트워크에 가서 네트워크 공유 및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그 꽂혀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모난 거에다가 걔를 클릭해서 공유 센터 열기를 누르면 바로 그렇게 떠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거하고 세상, 인터넷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제가 연결을 끊거나 어떻게 잘못 설정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X로 나올 거예요. 바깥하고 단절된다라는 얘기죠. 공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대요. 공용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를 클릭해서 난 홈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홈 네트워크가 돼요. 그럼 홈 네트워크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홈 네트워크고, 공용 네트워크는 그런 방식이 좀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홈 네트워크를 해놓으면은 컴퓨터 화면에 홈 그룹이라는 게 떠요. 홈 그룹이라는 게 떠서 같은 홈 그룹에 있는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수월하게. 이게 이제 윈도우 7에 새로 나온 기능이거든요. 자, 그런데 암호를 제가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암호가 나온 거예요. 즉 여기는 홈 그룹을 하나도 안 했나 봐요. 컴퓨터 한 대라도.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지금 홈 그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랑 다른 컴퓨터랑 홈 그룹을 하고 싶으면 그 상대편 컴퓨터한테 요걸 알려줘야 돼요. 야, 기존에 홈 그룹이 있는데 너 거기 끼어들 거라면 요거 마치고 들어와. 그럼 제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랬죠. 근데 안 알려주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홈그룹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3, 제4의 네트워크 컴퓨터가 접속을 하게 되면 1번 그룹 홈그룹으로 갈지 2번 홈그룹으로 갈지 또 결정을 해봐야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건데, 중요한 거는 홈 네트워크를 왜 안 했느냐, 여기 공용 네트워크를 했냐라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했는데 이건 인터넷하고 다른 거예요. 네트워크는 그냥 공유기만 있으면 네트워크가 돼요. 인터넷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인터넷하고 연결하고 싶을 때는 로컬 영역 연결이라는 걸 클릭해서 여기 IP라는 말이 나와요. IP. 그래서 IP를 속성에 가서 지금 보내고 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뭔가 속성에 가면은 TCP/IP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TCP/IP 4, 6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6에 가서 속성을 보거나 또는 어디 갔어? 4에 가서 속성을 보게 되면 뭔가 나타나 있어요. 지금 IP 주소가 뭐고, 서브넷 마스크가 뭐고, 기본 게이트웨이가 뭐고, DNS 서버가 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는 다 얘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정에는요. 이게 가보시면은, 왜냐면 가정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단체들은 반드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놔야 돼요. 근데 제가 취소했으니까 다시 가서 보면은 이렇게 IP 주소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구상의 유일한 거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빠져나와 볼게요. IP를 설정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얘를,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가정에는. 근데 수동으로 설정할 때는 이걸 맞춰야 된다. IPv4가 뭐고 IPv6이 뭐냐 하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은요. IPv4는 현재 방식이에요. 현재 방식. 근데 현재 방식으로 이 IP라고 하는 건 아까 보면 숫자가 있었죠. 잠깐 메모를 해드리면은, IPv4는 현재 방식으로
인터넷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 방식이 이 IP의 수가 고갈 상태예요. 고갈 상태. 어떻게 고갈 상태냐? 약 43억, 40이 한 2억 개 정도의 IP를 보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IP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시키려고 봤더니 IPv6을 쓰면 어떻겠느냐? 새로운 방식에 처리하면 되죠. 이거죠. 근데 얘는 개수가 그럼 얼마큼이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밀한 건 뒤에서 나올 테고요. 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IP를 연결해 주는데 IPv4 주소, 뭐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이런 거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IPv4 주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주소라는 걸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죠. 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거긴 주소가 있잖아요. 나 주소 바꾸고 싶어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있는 주소 쓰는 거예요. 우리 센터도 지정된 주소를 받아요.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그냥 조그만 가게 뭐 부동산 사무소 같은 경우 뭐 그 대표하고 직원 몇 사람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가정용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수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는 250개 정도를 미리 받아놨어요. 그래서 IP당 개당 얼마씩 해갖고 사용료를 내는 셈이에요. 자, 밑에 보니까는 IP 주소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호스트라는 거는 이 컴퓨터를 호스트라 그래요. 이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예요. 예. IPv 주소 4가 V4 주소는 32비트 방식이에요. 32비트라는 말은 2의 32승. 2를 32번 곱하면 42억 얼마 나와요. 그래서 약 제가 42억 개라고 한 거예요. 43억 개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못 쓰는 IP도 있어서 42억 개 정도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4개씩. 그러니까는 8비트씩 4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아까 숫자 혹시 보셨어요? IPv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192.168.153. 뭐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게 0.0.0.0서부터 255.255.255.255까지. 그러니까 0에서 255니까 256. 256이라는 말은 2의 8승. 8비트예요.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8개를 모아놓으면은 그게 8비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8비트씩 4개를 묶어가지고 사이사이를 점으로 표현했어요. 점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IPv6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예요. 근데 얘는 16비트씩 몇 개냐면 8개. 얘는 어떻게 됐다고요? 8비트씩 4개. 이렇게 됐고, IPv6은 16비트씩 8개. 그래서 128비트가 되는 거예요. 128비트. 128비트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서브넷 접두사 길이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서브넷 마스크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DNS 서버 주소는 뒤에 가서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트워크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요. 그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혹시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CMD라고 쓰시고 CMD 시작 버튼 누르고 CMD를 치시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시커먼
시작 누르고 CMD라고 쓰면은 저 위에 CMD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시커먼 창이 변합니다. 이렇게. 이게 도스 명령어 창이에요. 컴퓨터가 처음 등장할 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가 1989년, 90년도부터 IBM PC라고 하는 이름으로 윈도우는 아니었죠. MS-DOS 해가지고 XP, AT, 386, 486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컴퓨터들은 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냥 창이 지금은 우리 모니터가 흑백을 지원하니까는 검정 하얀색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엠버, 호박색이라 해서 붉은색 배경에 흰 글자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녹색 바탕에 흰 글씨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흑백, 블랙 앤 화이트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칼라, 4가지 칼라, 16가지 칼라, 256 칼라, 지금은 1670만 가지 칼라. 그렇게 이제 칼라로 진화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명령을 거는데 한번 해볼게요. PING 핑 PING 한 칸 띄우고 그냥 PING라고 엔터만 탁 치면 야, 너 PING를 뭐 하려고 한 거니? 이 안에 옵션이 이렇게 많은데 잘 골라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때 화살표를 방향키 있잖아요.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직전 명령어가 바로 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볼 거예요. 127.0.0.1 핑 한 칸 띄고 127.0.0.1 12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0.0.1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치면 요렇게 응답 시간이 나올 겁니다. 응답 시간이 뜰 거예요. 확인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통신 장치가 들어있죠. 인터넷은 꽂는데 아니 그 네트워크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네트워크 카드라고도 할 수 있고 랜 포트라고도 하고 랜 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뒷면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 꽂는 자리. 그 장치가 고장이 안 났는지 났는지를 검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ING 핑 한 칸 띄우고 200 잠깐만요. 그러니까 핑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응답 시간을 확인하는 거야. 근데 아까 응답 시간 처음에 할 때 127.0.0.1은 돌아갔잖아요. 그건 기계 자체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내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근데 거기에 이제 IP 주소를 따로 썼더니만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응답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에서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길버 출판사예요. 근데 현재 우리 강의실도 네트워크 안 되면 길버 출판사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IP 컨피그는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대로 내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이때 이거 물리적 주소라는 거 있어요. 맥 주소. 이건 공개되면 안 돼요. 맥 주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컴퓨터에 있는 통신 장치의 고유 번호예요. 이 고유 주소, 고유 번호가 알려지면은 외부로부터 침투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 주소를 함부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도 맥 주소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샀을 때 고유적인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에도. 그거를 알려주면은 상대편이 맥 주소를 통해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아놨겠지. 못 들어오게 막아놨지만 뭔가 재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흔히 말하는 우리 해커들이 거기야 뭐 제 핸드폰에 들어와서 뭐 꺼내 먹을 게 있겠습니까? 만서도 기분은 안 좋죠. 털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커먼 창에서 EXID가 아니라 EXIT. EXID는 위아래고요. 요거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 엑시트. 그러면 싹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명령어를 좀 살펴봤고요. 뭐뭐 봤다? 우리가 핑, IP 컨피그.
그게 이제 통신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해보고 내 컴퓨터 상에 있는 통신 고유 번호들 IP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데 사용하는 기능이다. 자, 그 다음 지금 세대별 특징이 나왔어요. 세대별 특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좀 나중 문제고,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좀 볼게요. 2015년도부터 시험 범위가 변경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그 중에 컴퓨터의 역사를 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시험이 나와버렸어요. 다시 취사 빤스죠. 예. 진짜 짜증나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해놓고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근데 정확히 몇 년도에 무슨 컴퓨터가 나왔다 이런 말은 아니고 역사 안에 세대별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슬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컴퓨터가 뭐가 만들어졌고 뭐 어쩌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세대별 구분도 시험에 내지를 않겠다라고 표시해 놓은 것 같았는데 툭 내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책에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세대별 특징. 자, 세대별 특징. 제1세대. 제1세대는 뭐냐면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세대예요. 컴퓨터는 역사가 되게 깊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오늘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5000년 전에 주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주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셈법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1600년대에 들어와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요. 다이얼처럼 생겼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톱니바퀴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드르륵 돌아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그러니까 7, 13하고 7하고 3만큼 다이얼을 돌려놓고 다시 45 돌리면 3하고 5를 돌렸으니까 뒤에 3 자리에다가 5를 돌리면 얘가 5번을 더 돌리면 딱딱딱딱 해서 8이 되는 거죠. 다시 되돌아오진 않고요. 그렇죠. 근데 그 8에다가 3을 더하라 그러면 딱딱딱딱 해서 1이 되면서 옆에 있는 자릿수가 톱니바퀴에서 하나 딱 올라가요. 톱니바퀴식, 그걸 한자로는 치차식, 치차가 톱니바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기어. 그 톱니바퀴식 치차식 계산기라 그래서 덧셈 뺄셈 할 수 있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게끔 하는 거를 1600년대에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철학자 그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1700년대 와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곱셈, 나눗셈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거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들어와서 동력을 이용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1900년대 들어와서 1940년도에 41년도에 이제 IBM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하버드 대학하고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어요. 국책 사업으로. 이제 그 만든 이유는 미사일의 탄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쏠 때 정확히 어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 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46년도에 뭘 만드냐면 44년도 5년도 이때 이제 핵 반응 분열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 1946년도에 ENIAC이라는 세계 최초의 전자 계산기가, 컴퓨터는 아니고요, 전자 계산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뒤에 나올 거예요. 슬슬 이제 문제지는 나오는데, 그러다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 지금처럼 지금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쓰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덧셈 뺄셈도 덧셈 뺄셈 할 때마다 명령을 줘야 돼요. 근데 덧셈이라는 프로그램 명령을 미리 넣어놓고 데이터만 넣어주고 나서 더해라 그러면 기계가 더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해서 1949년도에 만들어지는 게 에드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51년도에 가서 상업용 컴퓨터를 팔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쭉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세대가
바로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시대인데, 이때는 진공관이라는 회로를 사용했어요. 책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드럼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몇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컴퓨터라는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뭐 몇 명이나 알겠어요. 기계어라는 걸 사용해요. 기계어. 기계어라는 건 머신 랭귀지. 이 기계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야. 아프리카 원주민 만나면 아프리카 원주민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계가 귀한 시절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하드웨어 개발에 중심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기계를 좀, 너무 컸어요. 그때는 얼마나 컸냐면 30톤, 가로 세로 35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집이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소비 전력이 어마어마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만들고, 하버드에서도 이걸 만들고 하는데, 펜실베니아 주에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고 낮에 이 컴퓨터에다 전기를 연결했다, 이런 속설도 있었어요.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또 다시 꺼놔야 돼요. 계속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 사람들이 또 전기를 쓰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일괄 처리만 한다. 일괄 처리. 일괄 처리는 뭐예요? 한꺼번에 일하고 마는 거야. 양말 하나 세탁기 돌리고 와이셔츠 한 장 세탁기 돌리는 게 아니라, 세탁기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세탁물은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세탁하는 일괄 처리. 예, 그렇게 해야만이 됐던 방식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 제 2세대는 진공관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트랜지스터라는 게 나와요. 트랜지스터. 혹시 트랜지스터 보셨어요? 진공관 보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림을요. 이거 보면 좀, 아, 저렇게 생겼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게 뭐다 저다 떠나서, 이거는 반도체 고밀도 집적 회로라고 하는, 요즘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안에가 진공으로 되어 있는 유리관 안에 뭐 이렇게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마킹펜 있잖아요. 마킹펜만 해요. 굵기도 요 정도 굵기고 길이도 이 정도 돼요. 만지면 손 딥니다. 뜨거워요. 이런 게 최초의 컴퓨터에 18,0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 옆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나죠. 그러니까 뻥뻥 터져나가요. 터져나가면 또 빼서, 장갑 끼고 또 빼서 꽂고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공관. 이건 좀 작은 진공관인데, 요즘은 앤틱이라 그래서 그 무슨 뭐 턴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진공관을 박아가지고 모양을 내기도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진공관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진공관이 뭐로 바뀌냐면 트랜지스터로 바뀌어요. 이 트랜지스터는 우리 새끼 손톱만 해요. 그러니까 진공관 한 10개 정도를 얘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개가 꽂혀 있으면 진공관 30개 꽂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나 많이 줄었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사용하다가, 그런 트랜지스터를 종류별로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런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얘를 다시 늘린 게 집적 회로예요. 집적, 쌓아놨다, 모아서 쌓아놨다라는 거죠. 이거는 트랜지스터 한 100개 정도 분량, 한 20개에서 100개 정도 분량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의 크기는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 새끼손가락 정도 길이. 크기는 너비는 엄지손가락 너비 정도? 약간 좀 크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 발은 한 7개, 8개 양쪽이니까는 뭐 한 14개, 20개 정도 내외로 이렇게 접속이 되게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반도체라 그래요. 그런 반도체들이 아까 보셨던 대로 요렇게
이건 고밀도 집적 회로라 그래서 아까 그 집적 회로를 뭐 몇천 개 꽂아 놓은 거죠. 우리 컴퓨터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무슨 뭐 몇 기가 디램 뭐 개발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이겁니다. 요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함 반 조각만한 그런 데다가 뭐 100만 년 동안 입력할 신문의 내용을 저장한다. 뭐 이런 것들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하다가 슈퍼컴퓨터는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슈퍼컴퓨터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1988년에 들어왔습니다. 쌍팔년도에 이게 서울에 있는 카이스트에 들어왔다가 대전으로 내려갔죠. 서울 국기원 옆에 카이스트에서 대전 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글로 내려갈 때 이삿짐 센터에 그때 2억을 주고 이사를 했어요. 가서 고장 나면 네가 이거 물어내고 고장 안 나면 2억 그냥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보험 처리해서 2억에 이사를 했어요. 당연히 경찰이 호송을 하죠. 금액이 얼만데 600억인데. 그런데 지금 컴퓨터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그때 거니까. 예, 쌍팔년도 때. 잘 기억하죠, 저도. 이 크레이라는 회사에서 구입한 거예요. 크레이라는 이름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회장님이 크레이예요. IBM에 있는 수석 연구원이었던 크레이라는 박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독립적으로 슈퍼컴퓨터 회사를 세운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가 크레이라는 회사입니다. 메모리 1기가예요. 하드는 40기가를 쓰죠. 우리도 200기가 쓰는데 지금 우리 메모리 지금 뭐 4기가, 8기가 이거 쓰는데 그때는 1기가예요. 93년도에 이제 땡.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건 좋아요. 그렇죠? 3,600만 달러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또 들어옵니다. 테라예요. 테라. 이때는 테라. 메모리가 4.4테라래요. 우리는 8기가 이거 쓸 때 여기는 4,000기가를 쓴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가격은 더 내려갔나요? 3,600만 달러에서 2,700만 달러로 내려갔잖아요. 성능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지금 새로 하나 들어와야 돼요. 이걸 현재 쓰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새로운 컴퓨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한 1,000억 정도 든대요. 본체만 1,000억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기술을 못 만듭니다. 기술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중형급만 만들었어요. 중형급. 이걸 왜 못 만드느냐? 쉽게 말하면 기술이 안 되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기술은 좋은데 CPU를 만들어야 되고 CPU는 인텔 걸 쓰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인텔, AMD 이거를 쓰는데 그 CPU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안 가르쳐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만만하게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는 어디 겁니까? 기상청에 있는 거. 기상청에 처음에 들어온 1호기 1호기는 100만원에 팔렸어요. 수업 이제 그러니까 교육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 100만원. 지금 3호기도 지금 퇴역을 해야 되는 거고 4호기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3호기를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으로 줄 테니까는 나쁜 짓에 쓰지만 않는다면 내가 무상으로 주겠다. 근데 선뜻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회사나 기관이. 1년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있죠. 전기요금 이거 1년에 60억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면 가지시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어디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 한 3년 동안 외국 나가 있는 동안 너 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랬더니 한 달에 관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알고 봤더니 150평인데 줘도 못 가죠. 그냥
주면 내가 팔아먹고 나오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관리비 200만원 300만원씩 내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는 1년 관리비가 60억이에요. 이런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HP 거고요. 근데 되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안 있어 보입니까? 얘는 보세요. 얘는 컴퓨터 안에가 뭐 앞에 뭐가 많아요. 이렇게 뚜껑도 열어가지고 하드를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예. 요게 이제 반도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 삼성에서 만든 삼성 반도체. 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요거 보시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PC3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맞는 메모리네요. 그렇죠? 8GB 메모리네요. 8GB. 얘를 이제 컴퓨터 내부에다가 꽂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 오래된 메모리고요. 이건 지금 뭐 안 씁니다. 이건 더 오래전에, 지금도 1995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쓰겠네요. 그랬죠? 사운드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창 피아노, 거기 들어가는 디지털 피아노에 들어가는 회로인가 봐요. 이게 롬이에요. 롬을 여기다 꽂는 거예요. 예, 램, 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좀 이건 하드 디스크고, 이런 것도 설명을 들어갈 거니까는요, 그때 가서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회로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2세대 때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때는 기계가 작아졌잖아요. 진공관을 사용하다가 트랜지스터로 줄었으니까 부피가, 진공관 10개가 트랜지스터 하나가 진공관 10개를 감당한다 그랬으니까 10분의 1로 줄었지만 부피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에 중심을 줘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많이 줄었으니까 뭐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심을 줬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운영체제라는 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컴퓨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한다 그럼 성적 처리만 하는 거지, 성적 처리 끝나야 뭐 급여 계산을 하고 따로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 한 대에다가 성적 처리도 하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작업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는 건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진 않아요. 영어로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멀티타스킹이라 그래요. 온전히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동시에 두 개 작동시켜 보셨어요? 엑셀, 어떤 사람은 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 두 개 같이 해요? 아니잖아. 엑셀 할 때는 엑셀 하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하는 거잖아. 화면을 둘로 나눠서 마우스 두 개를 써서 각각 따로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윈도우는 멀티타스킹이라 그래. 타스킹.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해 놓고 나서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자, 제3세대는 더 좋아졌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집적 회로. 영어로는 IC라 그래. IC, 인터그레이트 서큐트. IC 반도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실시간 처리를 해요. 실시간 처리라는 건 뭡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온라인 실시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이 그때는 아니었는데, 이건 조금 어색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다중 프로그램. 근데 여기는 실시간 처리를 해요. 그리고 다중 처리도 합니다. 다중 처리. 그리고 OMR, OCR, MICR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OMR 뭔지 아시잖아요. 마킹하는 거. OCR은 치료용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 2, 3, 4 수표 밑에도 있죠? 그 수표 밑에 있는 글자는 MICR, 마그네틱 잉크로 되어 있는 거고요. OCR은 그냥 검정 잉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MIS가 도입돼요. MIS는 뭐냐면은요 경영 정보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 4세대에서는 이제 고밀도 집적 회로라고 하죠. LSI, 고밀도 집적 회로가 등장을 하고 PC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는 게 나오죠. 마이크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산 처리. 제 5세대는 VLSI라고 해서 IC, 요 LSI I는 IC예요. 요 IC를 대규모로 연결한 거예요. 이거는 베리 라지니까 아주 대규모로 여기다 이제 또 뭐가 붙죠? 슈퍼가 붙을 수 있어요. S. 그 다음에 U가 붙으면 울트라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조잡한 말들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퍼지 이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3세대가 등장하던 시절이 1964년도라 그러더라고요. IC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1964년도에 이제 드디어 컴퓨터가 등장을 해요. IBM이라는 회사에서 IBM 360이라는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360 360도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업무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360이라는 이제 모델이 나오면서 IBM이라는 회사가 세상을 평정합니다. 그때 나온 컴퓨터를 제가 80년도 대학 들어가서 배웠어요. 64년도에 나온 컴퓨터를 83년 4년에 가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대학들은. 지금 거를 배워야 되는데 묵은 거를 배우는 거죠. 묵은지도 아니고. 실시간 처리라는 건 뭐예요?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지. 바로바로. 어떻게? 우리 은행 온라인 같은 거 한다든지 네이버에 가 로그인하면 전자우편이나 이런 것들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잖아요. 예약 처리 같은 거. 그걸 실시간 처리라 그래요. 예. 다중 처리는 뭐냐면 다중 프로그램은 컴퓨터 한 대에다가 프로그램 여러 개를 설치해서 같이 작동시키는 거고요. 다중 처리는 컴퓨터 하나에다가 처리 장치를 여러 개를 꽂는 거예요. 여러 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하나인데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있고 왼손으로는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건반을 한다. 그럼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다중 처리는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세 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훨씬 성능이 좋은 거죠. 다중 처리가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MIS, 경영 정보화 시스템, 경영의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4세대 PC,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제어와 연산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에 연결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어 장치 따로, 연산 장치 따로 있었어요. 장치를 따로따로 해서 꽂는 거였어요. 컴퓨터 안에다가.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뭐냐면 하나의 장치 안에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기능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PC 있죠? PC는 다 마이크로 프로세스입니다. 과거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PC라든지 슈퍼컴퓨터 이런 거 다 마이크로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죠. 분산 시스템이 생깁니다. 분산은 뭐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을 해요. 과거에는 서울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서만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 부산은 부산에서 처리하고 인천은 인천에 처리해서 서울은 서울에서 처리해갖고 각자 처리된 게 쫙 올라오죠. 그래서 통합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그때는 OMR 답안지 채점하는 컴퓨터가 서울교육청에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입학 수험자들이 답안지를 작성하잖아요. OMR 답안지를. 그러면 그거를 다 서울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60만 명에 관한 모든 OMR 답안지 채점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채점 시간이 어떻게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뭐 해요? 저희는 놀죠. 결국 안 나와 있으니까 놀아야지 뭐 할 거야.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때도 공부하더라고. 반칙을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험 보고 나면 얼마 안에서 발표 나오잖아요. 채점하는 거 쉬워요. 요즘 뭐 성능도 좋아졌겠다. 분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세대는 인터넷, 인공지능 들어보셨잖아요. 예, 캐나다에 가면 알파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알파고가 했더니 알파고 어느 고냐고 누가 그러길래 우리 아는 사람이 캐나다에 알파 하이스쿨이라고 있대. 알파고가.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많이 웃었었어요. 인공지능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의 원동력이 초고속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무인 택배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겠죠. 무인 택배 하려면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얘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라 그러는데 가는 건 가겠죠. 근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 뚫고 가요? 드론이? 못 뚫고 가잖아요. 그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 머리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죠. 이거는 언제부터? 무인우주 왕복선에 벌써 탑재돼 갖고 과거에서 시작했었어요. 미국은. 여러분이 달나라를 갈 때 사람을 태워서 가요? 처음엔 사람 안 태웠죠. 사람 태우고 갔다가 가다가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로봇을 태워서 보내야 되고 컴퓨터만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달나라까지 가는 길을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깔아놓는 거죠. A라는 컴퓨터, 슈퍼컴퓨터에는 내비게이션 깔아놓고 2번 슈퍼컴퓨터에는 관측에 관한 거, 3번은 기상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각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탑재시켜서 달나라를 보내면 달나라를 가다가 컴퓨터끼리 회의해서 알아서 가는 거예요. 화성도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화성에 사람을 태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오래 갔어요? 그 우주선이? 몇 년에 걸쳐서 갔잖아요, 화성에. 화성에 관한 우리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삐끗해가지고 사람 못 태웠더니 몇 년 만에 태워왔잖아. 다시 우주선이 다시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어우, 거기서 차 놓치면 어떻게 돼? 끔찍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데까지 지구상으로 오는 데까지 몇 년 걸리는데 그 몇 년 동안 먹고 살 걸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준비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는 사람의 안에는 로봇을 태워서 먼저 보낸 거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이런 것들이죠. 달나라까지 가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통신 두절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구분이 돼 있고 책에 나온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능력이 나와 있어요. 처리 능력 여기 있나 볼까요? 여기 있었네. 그렇죠. 여기 있었네. 있는데도 굳이 5세대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 앞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폴란드 수학자 본 뉴만이 아니라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처음에 1세대 컴퓨터가 등장을 할 때 그때는 컴퓨터를 계산기로만 쓰는 거죠. 계산기. 덧셈, 뺄셈 이런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곱셈, 나눗셈을 해서 1초에 약 3000번 정도를 계산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하는데 5하고 3을 더해라 그러면 야 더하기가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한다는 뜻을 뒤늦게 알려줘야 돼. 알려주고 나서 여러분 혹시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전화 교환하는 거 보셨어요? 전화 여기 교환입니다. 그러면 어디 뭐 면사무소 대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코드를 빼가지고 면사무소 전화기 쪽에서 꽂아놓고 디디디디 돌렸단 말이야. 제가 군대에서 그거를 해봤었어요.
선생님, 저 예. 프로그램 내장 방식 어디 있어요? 우리 책에는 없죠? 예, 없어요. 이 교환하고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쭈르륵 돌리고 했었는데, 그냥 5 더하기 3은 5와 3이라는 거를 코드에다 꽂아가지고 덧셈이라는 코드에다 집어넣고, 덧셈은 이렇게 하는 게 덧셈이야 라고 명령을 걸어요. 그리고 휙 돌리면 8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모니터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때 모니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하여튼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매번 덧셈을 할 때마다 명령을 넣으려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미리 컴퓨터에도 넣어놓고 쓰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게임을 할 때마다 게임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게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실행하면 게임이 작동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 방식을 이 폰 노이만 교수가 논문에다 발표를 했어요. 요것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뭐였냐면 하버드하고 그 다음에 IBM이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만든 게 ENIAC이에요. ENIAC이라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일어나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폰 노이만의 뭐가 나왔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죠.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해서 만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에드삭이라는 건데, 이 에드삭이 세계 최초의, 그러니까 이거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C가 컴퓨터고요. 여기 있는 C는 캘큘레이터예요. 계산기. 우리 탁상 계산기 있잖아요. 탁상 계산기. 이게 띡띡띡 누르면 계산되는 거. 그걸 캘큘레이터라고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C는 캘큘레이터고 에드삭부터 나오는 C는 다 컴퓨터의 C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 굉장합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이건 다 미국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영국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만든 게 에드박이에요. 에드박은 그 하버드, IBM 만든 그 연구원들이 이제 만든 건데, 얘는 세계 최초가 없어요. 성능을 더 강력하게 만들긴 했는데 세계 최초가 아니야. 예.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세계 최초가 아닌 건 안 나와. 세계 최초도 안 나오는 발인데 세계 최초가 아닌 게 나오겠어요? 그러다가 그 에드박을 만든 팀이 뭘 만들었냐면 유니박을 만들어요. 유니백이라고 하는 거죠. 유니백. 이건 뭐냐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팔고 사는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1951년도예요. 자, 이 시점에서 좀 옛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잠깐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이 사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야. 아까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만해요. 이거를 일본에서 아주 작게 만든 거를 제가 써봤어요. 6학년 때 누가 고장났다고 주더라고. 한쪽이 깨져나갔는데 돌려보니까 돌아가요. 뾰족한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니까 오른쪽으로 더해지고 왼쪽에 빼더라고요. 그게 저는 몰랐었죠, 그게. 근데 대학에 가서 보니까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교수님이. 그랬더니 아, 맞다. 그럼 내가 6학년 때 써봤던 게 파스칼의 계산기였구나. 아주 작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안에 톱니바퀴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덧셈 뺄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로 돌리고 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선생님도 처음 봤으니까 뭔가를 쓰니까 뺏어가진 못하잖아. 남의 물건이니까. 예. 근데 고장 냈어요. 그 다음부터 성적이 떨어지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찰스 바베지라는 사람이죠. 바베지 해석기관, 차분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차분법을 이용한 차분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기관을 만들었는데 해석기관을 만들다가 타버렸어요. 불이 나가 홀라당 다 태워먹었어요. 근데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컴퓨터처럼 입력을 하는 구조, 안에서 처리되는 구조, 얘를 따로 저장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 설계도에는 완성은 못했지만.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뭐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뭐 봐야 하는 거고. IBM의 에이컨 교수입니다. 군복 입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대부분이 다 군인이고 뭐 그런 거겠지. IBM 기술자들과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던 이 에이컨 교수가 드디어 마크1이라는 걸 만들어요. 마크1. 잠깐만. 틀렸다. 애니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마크1. 마크1이고요. 이거는 세계 최초의 전기 기계식 계산기.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큰일 날 뻔했네. 애니악을 만들었어요. 펜실베니아 미국이죠, 그렇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만들었어요. 이 역사인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펜실베니아 주가 있죠. 펜실베니아라는 주. 거기 있는 주립대학에서 애니악을 만들었어요. 그거 나올 겁니다. 잠깐 볼게요. 에커트 교수가 이제 에이컨 교수가 이걸 만들고요. 이때 뭐가 이렇게 컴퓨터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요. 이 전기줄 꼬여버리면 이거 5톤이라는데 길이가 15m고 회선이 300만 개고. 와, 이게 무슨 컴퓨터야? 공장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멈춘 거예요. 멈추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는 IBM에서 기술자가 오고 뭘 뜯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밤에 경비를 다닐 거 아닙니까? 다니는데 신기하겠죠? 저게 뭐길래 저렇게 지랄맞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야. 그래서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주변에 벌레가 이렇게 죽어있는 게 있길래 빗자루를 쓸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이제 아침이 되니까 기술자들이 와서 또 작동을 시켜볼 거 아닙니까? 되더라 이거야. 어제까지 안 되던 게.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다녀갔느냐 경비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경비 아저씨가 들어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다가 벌레 죽은 거 치웠다. 버그가 벌레잖아요. 없애는 게 디버그죠.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고쳐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썰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유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방의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게 청소 경비 아저씨가 찾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전설 따라서 전리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경비 아저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에이컨 교수, 이거 쭈제. 독일 사람 쭈제고요. 쭈제가 만든 컴퓨터예요. 2차 세계대전 다 박살났나봐요. 쭈제 4만 지금 살아있다는데. 자, 에커트와 머클리, 아까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애니악을 만든 교수예요. 이 사람은 머클리 교수고요. 에커트라는 교수하고 머클리라는 두 사람의 교수가 만들었어요. 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네. 예. 애니악, 이게 애니악이에요. 오휴, 징글징글해. 예, 이 사람은 에커트 교수고요.
천재래요. 중학교 때 대학 수학을 우리나라였으면 칭찬 받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 사람은 폰 노이만, 아까 그 폰 노이만 교수 있었죠? 일찍 돌아가셨네요.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폰 노이만 교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튜링.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암호 해독기 만들고 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컴퓨터 역사상에서 유명한 한 획을 그은 사람은 맞아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윌리엄 쇼클리, 이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우리나라는 특허를 누가 갖고 있어요? 삼성에서 압력밥솥을 만들 때 특허를 만들면 이건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외국은 만든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권을 외국 기업이, 그 사장이 빌려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개발을 할 때 신바람이 나겠죠. 우리나라는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면 뭐합니까? 사장님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돈을 무진장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우스 만든 사람이에요. 마우스 만든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우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나오고, 이 사람도 마우스 만든 사람. 이 사람은 나이가 엘렌 K고요. 이 사람은 엔켈 바트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IBM을 만든 사람입니다. IBM을 만들었어요. IBM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인텔 회장님. 인텔 펜티엄 뭐 이런 거 우리 컴퓨터 만드는 인텔 회장님. 아직 살아 계시나 봐요. 그렇지, 아직 젊으시네 뭐. 우리 아버지보다 어린데. 자, 그 다음에 AMD 회장님. AMD라는 회사 있어요. 굉장한 회사입니다. 인텔하고 AMD하고 쌍벽을 쌍두마차예요. 델 미국의 델 컴퓨터 있죠? 그 델 회장 이름이 델이네요. 미카엘 델. 이 사람은 운영체제라는 걸 만드는데, 무슨 운영체제냐면 CPM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전공할 때 CPM이라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제가 배운 거죠. MS-DOS를 쓰고 뭐 CPM 대신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되는데, CPM이 나오고 나서 MS-DO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CPM에서 NPM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시절에 저는 이거를 썼고, 이 사람이 인터넷을 만든 사람입니다. 팀 버너스리.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를 만든 사람이고요. 넷스케이프 많이 아시는 분이죠. 빌 게이츠. 파란만장한 참 불우한 삶을 산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그래서 미국 자기 외삼촌 그 사과 저장 창고 과수원을 하셨어요. 삼촌이. 엄마는 미혼모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혼모고, 외삼촌이 이제 걷어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 바람에 사과 저장 창고에서 방 하나 칸막이 만들어주고 너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만들어서 애플이라고 이름을 진 거죠. 거기가 사과 농장이 아니라 포도 농장이라면 그레이프라고 만들었겠지만 사과 농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애플 컴퓨터로 했다가 지금은 애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맥이라는 컴퓨터 들어보시죠. 맥킨토시. 그게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과 품종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품종 좋아해요? 홍옥, 국광, 아오리, 골덴, 부사. 그렇죠. 후지는 일본 거잖아 또. 고유 품종이 아니잖아요. 부사는 후지라 그러죠. 후지. 일본 겁니다. 일본 품종이에요. 근데 맥킨토시라는 거는 미국 품종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과 품종이에요. 그래서 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뭐라고 할까? 그러네.
홍옥 있었잖아. 홍옥 빨간 거. 아오리는 약간 그 녹색으로 된 거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근데 그 지금 저야 사과 저장 창고가 있는 과수원은 다 사라지고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됐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애플 본사가 있고요. 자기가 살았던 그 자리에 애플 본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한 거죠. 이 사람은 유닉스를 개발한 사람. 유닉스를 실제 개발한 거는 그 전에 개발했는데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C 언어를 가지고 유닉스를 개량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C 언어가 이 지구상에 사용하는 언어들의 모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바도 C 언어에서 나왔고요. 이찬진도 C 언어를 가지고 아리안그를 개발했고요. 이렇게. 오, 어떻게 해야 저렇게 머리가 좋지? 오죽하면 훈장을 받아. 프로그램 개발에 훈장 받았어요. 예. 리누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한 사람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안 나오는, 사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해커라서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해커 얼굴 나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없네. 우리 애들은 어차피 전공이 정해졌으니까 안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컴퓨터 쪽에 일을 하게 되면 저 아까 거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폰 노이만 교수가 마콘이라는 IBM에서 만든 컴퓨터에서 애니악으로 가면서, 애니악이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니까 이게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외장 방식. 이건 프로 외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프로 내장 방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니까는 영국에서 그거를 채택해서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됐고, 그 유니백을 만들기 전에 에드박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유니박을 만들고, 이게 1951년도, 요게 1941년도. 10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 걸 좀 볼게요. 세대별 분류하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요건 시험에 안 나와 이제는. 이거는 I가 뭐냐면 IC에 IC인데 스몰 스케일, 스몰 스케일, 미디움 스케일, 라지 스케일, 베리 라지 스케일, 울트라 라지 스케일, 슈퍼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이제 나올 것 같아. 그렇다 치고 영어 말장난이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컴퓨터를 분류하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분류하면 제일 좋으냐? 비싼 거, 싼 거. 그렇잖아요. 비싼 게 좋은 거잖아. 근데 교과서에는 비싸다, 싸다는 표시를 안 해요. 금전적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처리 능력이 강한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따지겠죠. 슈퍼컴퓨터는요 1초에 페타라는 말이 뭐예요? 페타? 테라 위에가 페타인데 기가가 10억. 기가가 10억이에요. 기가 위에가 테라가 몇이죠? 그러면 억담의 경인가요? 억담의 뭐야? 조인가? 억담의 조죠? 거기를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나? 억도 큰데 그 억담회가 경이죠. 그러니까 80 페타플롭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플롭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엄청나게 복잡한 수를 플롭스라 그래요. 사실 플롭스가 아니라 그런 숫자를 1초에 몇 개 정도 계산할 수 있냐가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플로팅 포인트를 1초에 얼마만큼 계산하느냐, 하여튼 간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숫자를 1초 동안에 저렇게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일기예보를 하고 인공지능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는 혼자 쓰기도 하지만 수천 명이 동시에 작동하기도 해요. 그런 능력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도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당 1,000만 원인가? 1시간 사용료 1,000만 원. PC방은 1시간에 1,000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이런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을 대형, 중형, 소형 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로 엄청나게 계산할 거를 슈퍼컴퓨터는 그냥 뚝딱이면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메인 컴퓨터들은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슈퍼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슈퍼컴퓨터를 갖고 영화도 만들죠. 주라기 파크 이런 거라든지. 예. 주라기 파크 그거는 5대 슈퍼컴퓨터를 3개월간 빌려서 병렬 처리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했다고 나왔어요. 한 대가 아니라 5대를 3개월간 병렬 처리 서로 5대 컴퓨터를 서로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병합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픽 처리를 한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디자이너 한두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픽으로 처리하니까 실제 공룡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룡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 공룡이 그렇게 생겼나? 우리 어릴 적부터 보던 공룡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공룡이 실제로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는데 화석 발견된 건 있어도 하여튼 그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미니 컴퓨터는요, 한 억 단위로 가는 걸 미니 컴퓨터라 그래요. 미니라서 조그만 거 아닙니다. 억 단위로 가는 걸 미니 컴퓨터라 그래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하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나오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고,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도 있고 개인용 컴퓨터도 있고 휴대용 컴퓨터도 있고, 요즘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우리 스마트폰도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어와 연산을 한꺼번에 넣어놓은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랬잖아요. 제어 장치 따로 꽂고 연산 장치 따로 꽂기가 힘든 거야. 하나의 반도체에 연산과 제어 기능을 같이 집어넣어 갖고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다 마이크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리모컨에 들어간 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리모컨에도 칩이 들어가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워크스테이션은 뭐냐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컴퓨터를 사러 어디 나가보면 워크스테이션급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테고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을 거다. 데스크탑은 책상에 올려놓는 컴퓨터, 랩탑은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 팜탑은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 근데 랩탑이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제법 컸었어요. 무거웠었어요. 무릎에도 장시간 올려놓으면 이제 도관이 나갑니다. 무릎 관절 상해요. 그렇게 쓰다가 어느 기업이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랩탑이 나온 거예요. 책처럼 펼쳤다 놨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노트북? 오, 이름 좋다. 그래서 지금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거죠. 랩탑보다 노트북이 작은 게 아니라 데스크탑은 책상에 올려놓은 컴퓨터는 다 데스크탑이라고 부르고 무릎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다 랩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랩탑의 한 종류로서 어느 기업이 만든 상품 이름이 노트북이에요. 근데 노트북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는 통용이 된 거죠. 마치 우리가 쓰는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는 본래 명칭은 롤러 스케이트입니다. 롤러 스케이트인데 한 발로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한 줄로 돼 있는, 옛날 롤러는 양발이잖아요. 바퀴가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걸 한 발로 이렇게 쭉 바퀴를 만들어서 팔다가 한 줄로 돼 있어서 인라인이라고 만들어서 팔았어요. 어느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긴 걸 인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라인은 상품 이름이에요. 상품 이름. 마치 우리가 정종하는 것처럼 정종. 정종은 청주와 청주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팔다가 마치 우리 술 이름처럼 정종이라는 청주 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 정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종은 그 술 이름이에요.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술 이름이에요. 대표가 된 것처럼. 자, 팜탑. 손바닥에 올려놓은 컴퓨터니까 굉장히 작겠죠. 예전에 팜탑은요, 태블릿만 했어요. 태블릿 이렇게. 그러니까 키보드 쓰는 것도 불편하고요. 키보드가 붙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장치가 작잖아요. 배터리를 연결해 써야 되고, 그것도 불편했고요. 지금은 이제 화면도 액정으로 나오면서 좋아진 거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었어요. 성능이 나빠서 생각만 해도 한숨나. 너무 불편해서. 아직 한 대 있어요, 저희 집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60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그 팜탑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요즘 최신 거예요, 그나마. 초기는 그렇지도 않았고. 60기가인데 아주 불편하죠. 도시락보다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접으면 되게 두꺼워요. 뭐 카스테라 빵처럼 두꺼워요. 무겁기는 또 뒤지게 무겁고. 근데 지금 어때요? 일반 태블릿들은 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다 팜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스마트폰도 팜탑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졌다. PDA는 뭔지 아세요? PDA 들어보셨어요?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플립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옛날 이렇게 일자로 생겨 있는 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넘어가기 전에 화면이 약간 넓어졌어요. 전자수첩 기능도 생기고 인터넷도 되고 통신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전에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그걸 PDA라고 불렀었어요. 그게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화면이 막 넓어지고 좁아지고 막 이렇게 펼치고 두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PDA 확 망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컴퓨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잠깐만 또 어디가 나왔더라? 컴퓨터 분류하는 거 나왔다. 분류.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이 뭐가 나왔는가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날로그 디지털은 뭔지 아시겠어요? 아날로그는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걸 아날로그라고 하고, 그럼 사람의 이 심장에 이 뛰는 거라든지 사람의 체온은 아날로그로 움직여요, 디지털로 움직여요? 삼라만상은 다 아날로그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 36.6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물 흐르듯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록을 하려니까 디지털화 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합해서 쓰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짬뽕 혼합해 있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산 형식이 미적분이냐 산술 논리 연산이냐 하는 거하고, 논리회로를 쓰느냐 증폭회로를 쓰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자료 구성의 단위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바이트 나오는 거예요. 예.